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도서출판 다연에서 펴낸 하버드생 공부법은 당신과 다르다입니다. 하버드생 공부법은 당신과 다르다는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류시안의 공부 수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학습 능력을 높여줄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학습 능력을 기억력, 필기력, 문해력, 복습력, 자제력, 집중력 등 총 10가지 핵심 역량으로 나누고 이로부터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최강의 공부법으로 학습력을 키워 그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며 학업 성적은 물론 일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낼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하버드생 공부법은 당신과 다르다.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챕터 1. 학습력의 비밀.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은 왜 공부를 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왜는 무슨,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맞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가고 당연한 듯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 다양한 지식을 배운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자 성인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암묵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시험과 진학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대체 왜 공부하는가? 마음에 드는 게임을 발견했는데 도무지 깰 수 없는 관문에 부딪힌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당신은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상의 고수들에게 직접 비법을 묻기도 하면서 그 게임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럼 왜 이런 공부를 할까?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아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에는 캠핑이나 트레킹 등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부모님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당신도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서점에만 가면 관련 서적에 손이 가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며 야외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 매듭법이나 텐트 치는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연구한다. 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부를 할까? 언젠가 야외 활동을 할 날을 위해서일 것이다. 당장 캠핑을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순조로운 진학을 위해서, 혹은 자격증을 따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한다. 다만 학생 대다수에게 학교 공부는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라 게임이나 운동을 할 때처럼 자발적인 의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때워야 할 일 내지는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되어버렸을 뿐이다. 학교 공부 대 자발적 학습. 학교 공부와 자발적 학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발적 학습을 할 때 더 큰 학습 동력이 발휘되면 물론이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발적 학습을 하면 첫째,
책이나 인터넷 혹은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든 다양한 자료를 얻으려고 한다. 둘째,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한다.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틈만 나면 생각을 한다. 셋째, 자신이 가진 관련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 혹은 방과 후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넷째, 시험을 봐야 할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서 부담 없는 만큼 학교 공부를 할 때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까닭에 공부도 더 잘 된다. 그런데 실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 속에 우리가 가진 학습 능력을 극대화해 공부 효율을 높일 비밀이 숨어 있다. 그게 대체 무엇이냐? 답을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 일단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1만 년 혹은 2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자, 우리는 원시 시대로 왔다. 이 초원 위에 당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는 공부 문제로 고민 중이다. 뭐? 그 시대에도 공부해야 했다고? 당연하다. 수학, 물리, 화학 같은 학과 공부는 아니지만 소년이 속한 부족에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성년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다. 이 성년식을 통과해야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사냥을 나가는 등 엄연한 어른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성년식을 통과하려면 숲속에 서식하는 표범을 홀로 사냥해야 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활과 화살은 물론이고 금속조차 없었으니까. 그들이 사냥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기껏해야 나무와 돌로 만든 간소한 창이 전부였다. 문제는 소년이 그마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아버지에게 창 던지기를 배우러 나갔을 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날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는 사냥감을 포획할 기회를 노리며 물가옆 풀숲에 숨어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소년만한 덩치의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다. 표범이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창을 던지라는 신호를 주었다. 긴장감 때문에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진 소년은 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일어나자마자 창을 던질까? 일어나서 조준한 다음 던져야 할까? 아버지의 재촉에 소년이 결심을 굳히고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표범이 인기척을 감지한 듯 그들이 있는 풀숲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소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때였다. 소년의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더니 표범이 창에 맞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렇게 소년의 첫 사냥은 실패했다. 소년은 최소한 창이라도 던질 수 있으려면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마을 주변의 작은 숲을 탐험하는 등 담력을 기를 방법을 찾아 나름대로 훈련했다. 마을 주변의 작은 숲에는 위험한 동물이 출몰하지는 않았지만 저녁만 되면 온갖 새의 울부짖음과 작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로 으스스했다. 소년은 가족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혼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작은 숲에서 밤을 보낸 뒤 날 밝은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가길 반복했다. 며칠이 지나고 담력이 꽤 늘었다고 생각한 소년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사냥 연습을 하러 가자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번 그 물가로 나왔다. 이번에 소년은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기회가 오자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켜 있는 힘껏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표범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으며 이에 놀란 표범은 달아났다. 지난번보다야 훨씬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사냥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년은 실패의 원인이 수면 부족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담력 훈련을 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것이 체력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 번째 사냥 연습에 나설 때는 충분히 잠을 자 체력을 보충했다. 이때도 표범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거의 간발의 차이였다. 그날 이후 소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창 던지기의 정확도만 높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녀는 집더미로 표적을 만들고는 조준에 창을 던지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소년이 끝내 자신의 힘으로 표범 사냥에 성공한 것은 몇 개월 후의 일이었다. 물론 소년에겐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적어도 표범 사냥이라는 시험에 통과해 성년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럼 다시 21세기의 현재로 시간을 돌려보자. 당신이 원시시대의 소년 사냥꾼이었다면 어떻게 훈련 일정을 짰겠는가? 아마도 창을 던져 다양한 표적을 맞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높은 표적, 낮은 표적, 원거리 표적, 근거리 표적, 어쩌면 이동 표적까지 두고 연습했을지 모를 일이다. 창을 잡는 방법에서부터 창을 던지는 동작, 던져진 창의 곡선 등을 달리하며 여러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훈련의 중점을 창 던지기 방법에 두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원시시대 소년의 학습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을 던지는 방법은 표범 사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 소년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덩치 큰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몸이 얼어붙을 정도라면 창 던지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 소년은 체력을 관리했다. 체력은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지와 적절한 시기에 공격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 두 요소의 영향을 받는 창 던지기는 마지막에야 그 기술을 연마하며 각도를 조절하는 등 정확성을 높였다. 창 던지기처럼 단순해 보이는 기술도 막상 제대로 익히려면 그저 창을 던지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 대부분은 사냥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다양해졌으며 학습 장소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졌다. 그렇다고 우리의 학습 행위 자체가 원시시대 소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 답은 아니오다. 이는 우리의 뇌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학습을 인간의 기본적 행위로 인식하면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요소가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 1. 우리의 감정. 아마 이를 보고 감정이 공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감정은 확실히 공부와 관계가 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말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수업 중에 당신의 절친이 당신에게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에는 우리 절규하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리둥절함? 의아함? 괴로움? 당황스러움? 분노? 잘은 몰라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가 이런 말을 하지? 농담이야, 진심이야?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 하며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다. 심지어 숨이 막히고 머리가 멍해져 어쩌면 좋을지 막연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때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까? 선생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방금 낸 문제에 답을 해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뭐였는지 과연 기억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감정의 영향이다. 감정은 주로 대뇌 변연계에서 생성되는데 대뇌 변연계는 우리의 뇌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부위다. 뇌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변연계를 거쳐 선별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뇌 변연계는 필터 역할을 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좌지우지한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다. 한 원시인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그의 머릿속 반응 시스템이 고장나 두려움도 호랑이가 자신을 해칠까봐, 흥분도 사냥감이 생겼다는 생각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원시인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10중 8구 황천길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 호랑이를 발견한 순간 위험을 감지해 뇌가 곧바로 경보 모드에 돌입하면서 온몸의 에너지를 동원해 현재 처한 상황에 대처한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기관지가 확장되어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신다. 긴장 상태에서는 대량의 포도당을 방출해 근육에 공급하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맞서 싸워 호랑이를 물리치거나 빨리 달아나기 위해서 말이다. 위험 요소가 사라져야만 뇌도 평상시 상태로 돌아간다. 그제야 산골짜기의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음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놀러와도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그 기능이 매우 복잡해졌지만 감정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에게 태산이 무너져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감정을 다루는 일이 왜 그렇게 공부에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어떤 형식으로든 위협을 받으면 생리적으로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동원해 이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데, 이때 공부는 부차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누군가에게 혼이 났다거나 우정에 금이 갔다거나 시합에서 패배했다거나 약속을 어겼다거나 등의 상황들 때문에 생겨나는 상심, 슬픔, 불쾌감, 괴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나친 흥분처럼 과열된 감정 역시 뇌에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공부 자체에 자신이 없어 막연한 두려움이 든다면, 그래서 교과서를 펼치자마자 당혹스러움이 몰려오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손발이 저릴 정도로 긴장감이 든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근본적으로 학습 능력을 약화하고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평정심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뇌가 평화로움, 안정감, 기쁨, 만족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에너지와 주의력을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뇌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민하게 감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해 제때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결국 들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은 비효율적 학습의 굴레에 빠지기 쉽다. 2. 자기관리 능력. 여기에는 체력을 관리하는 능력, 집중력을 관리하는 능력, 학습 과제를 관리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뇌에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런 까닭에 오늘 못한 일은 밤새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방학 숙제를 잔뜩 밀려놓고 개학하기 며칠 전에 뭐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시험 공부는 일주일 전 벼락치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뇌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생각해보라. 방학 동안 매일 3000m씩 달리기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이를 미뤄뒀다가 개학을 며칠 앞두고 한 번에 몰아서 뛸 수 있겠는가? 분명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신체 기관인데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등을 주관하는 뇌의 능력을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 100여 년 전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적 활동에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력도 한정된 자원임을 입증했다. 그는 정신을 하나의 유한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정신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자동차를 움직이려 하면 연료를 소비해야 하듯 이 에너지 시스템의 힘 역시 두뇌 활동에 따라 끊임없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생리적으로 우리의 두뇌 활동에 산소가 소모되고 포도당과 아미노산 및 다양한 미량 원소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무한대로 제공되는 자원이 아니라며 충분한 식사와 수면 등을 통해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사람 대다수가 오후보다 아침에 정신이 더 맑은 것처럼 우리의 뇌는 무제한 사용 가능한 것도 언제나 높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두뇌의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우리가 도출할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최상의 두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음으로써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한다. 밤새워 공부한다거나 정신 차리겠다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무리하게 두뇌력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두뇌력이 최상일 때 공부해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보다 오전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면 공부 일정을 늦게까지 미루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관리 능력이다. 공부의 신인 내 옛 룸메이트 조도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시간관리와 목표관리를 통해 자신의 학습 일정을 짰다. 우리가 학습 능력을 이야기할 때 자기관리 능력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관리 능력에는 잘 자고 잘 먹는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신활동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자원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을 동시 집중하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빨리 걸으면서 45 곱하기 27의 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가 어렵듯이 말이다. 따라서 공부할 때는 공부와 무관한 물건이 눈에 띄지 않게 한다든가 유행가 등 공부에 방해되는 소리를 차단하여 뇌가 동시에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한 하루 동안에도 인간의 에너지는 기복이 있어서 모든 시간 내내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하루 에너지 곡선을 측정해 에너지가 왕성한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에너지가 저조한 때는 공부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식으로 일정을 짜보라. 그러면 학습 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대 20 규칙을 공부에 적용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 하루 중 80%의 시간을 공부와 상관없는 잡다한 일에 할애하느라 집중력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바쁘게만 지내고 있다면 일상적인 일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업의 과도기에는 수업이 늘고 공부 시간이 달라지며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올바른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가가 새로운 환경에 녹아들어 좋은 학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학습 방법.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안정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과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습 방법을 논할 수 있다. 학습 방법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든 적든 선생님으로부터 예습은 물론 그때그때 복습해야 한다든지 소리내 읽으라든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든지 등의 말을 듣는다. 이따금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공부법을 공유받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중에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에 대해 정말로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가 있다. 2013년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존 던로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해 우리가 흔히 효율적이라고 여기며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 실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밑줄 긋기, 반복해 읽기 등이 가장 효율성이 낮은 공부법으로 드러났다. 놀랍지 않은가? 꽤 효율적으로 보였던 방법들이 실제로는 비효율적이라니.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를 익숙함의 착각이라는 오류에 빠뜨리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두뇌의 기억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관련 정보를 뇌에 저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와 정반대로 뇌에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짜 효과적인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교과서를 펼쳐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어놓고 필기를 해둔 곳은 어디인지 훤히 알 정도로 교과서 내용에 빠삭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험 문제로만 나오면 답하지 못한다든가 답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는 정보를 꺼내 쓰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정보 인출 능력이 왜 학습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지는 앞으로 차차 설명할 것이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감정 조절 능력,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학습 방법이다. 공부는 어떤 학습 방법을 누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습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학습 능력을 층으로 나누어 배열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밑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그 위에는 자기관리 능력이, 맨 꼭대기에는 학습 방법이 자리한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우리는 평소 학교 생활에서 흔히 학습 방법을 접하고 또 쉽게 이를 모방하며 그 밑바탕이 되는 자기관리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소홀히 여긴다. 그러나 물 위에 떠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이 그저 일각에 불과하듯 공부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학업 성적이 좋은 친구나 훌륭한 모범생을 보면 저 친구는 머리가 좋겠지, 공부에 재능이 있나 보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거야, 뭔가 남다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 등등의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부 방식을 따라해 그가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그가 쉴 때 나도 쉬고, 그가 문제집을 풀 때 나도 문제집을 풀어봐도 이런 방법들이 딱히 유용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학습 능력이라는 빙산 중 물 위로 솟은 가장 윗부분, 즉 학습 방법만 보고 그 아래에 자리한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군가에게 적합한 공부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하리란 보장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유용한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수면 아래에 숨겨진 그 거대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찾아내 학습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하나의 체계적인 능력으로 또 효과적인 학습 모듈로 만들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성적이 좋은 친구를 보고 저 친구는 머리가 좋겠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의 올바른 공부법은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걸까? 그의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에서 내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하며 상대의 학습 체계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학습 체계를 개선해 간다면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해 더 큰 발전을 이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